네, 노동자인데 온라인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7년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세월호 문제 해결은 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많은 문제들처럼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배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그 8주기 전에 또 대선이 치러질 판국인데요. 이것은 우리 앞에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왜 여태껏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김승주 기자가 발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김승주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시고요.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책의 저자이자 또 역근이이십니다. 김승주 기자는 그 자신이 세월호 세대이자 또 세월호 운동의 일부로서 그동안 이 비극적 사건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앞서 말씀드린 책에도 응축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 바로 김승주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벌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호에 관련한 노래 중에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나에게 바다는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만큼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는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추게 만들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또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 재보선에서 이 민주당이 참패하고 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오세훈에 대한 20대의 지지가 높은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박영선은 20대의 역사적 경험치가 낮아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20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희생학생들과 또래였고 교복을 입은 채로 이 참사를 지켜봤고 또 그중에 많은 수는 그 분노를 간직한 채로 박근혜 탄핵 촛불을 또 들기도 했습니다. 청년층이 민주당을 혹독하게 심판한 것은 촛불을 잊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촛불을 오히려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바랐던 그런 개혁 염원이 배신당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월호 7주기를 기해서 하는 토론인 만큼 이 참사 자체를 돌아보고 또 그간 어떤 일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말이지 단지 배 한 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 회사는 당시에 인천과 제주 사이의 항로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알려진 것처럼 여객선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화물선에 오히려 더 가까웠는데요. 침몰 당시에 이 세월호에는 승객 470여 명과 2,400톤 이상의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2,400톤 중에 절반은 실려서는 안 되는 화물이었습니다. 이 청해진 해운에는 인천과 제주 사이를 오가는 또 다른 배 오하마나호가 있었는데요. 이 오하마나호가 바로 이 세월호가 출항하기 바로 전날 더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없다. 더 실으면 가라앉는다. 이렇게 선장이 항의하면서 한 700톤의 화물을 항구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세월호가 침몰 그 참사 당일에 세월호가 그것을 싣고 갔던 것이죠. 세월호는 화물을 실을 자리가 더 없는 상황에서 화물을 급하게 더 싣는 과정에서
이 화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장치들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는 이미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되던 낡은 배였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이 세월호를 중고로 싸게 사와서 마구 불법 개조를 했는데요.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는 구조적으로 왼쪽이 더 무거운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참사 당일의 세월호의 상태는 마치 다리 한쪽을 심하게 다친 노인에게 엄청난 짐을 지게 한 다음에 빗속을 뚫고 달리도록 하는 거의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는 참사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이미 바람이라든지 파도 때문에 항해를 중단해야 할 만큼 왼쪽으로 기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해진 해운의 선원들은 세월호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 침몰 전날 이 세월호가 출항했던 4월 15일은 안개가 잔뜩 끼고 날씨가 매우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제외한 다른 배들은 모두 출항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청해진 해운은 이 세월호의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또한 세월호에 실린 화물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 문제가 그것입니다. 세월호는 인천에서 들어와서 제주로 가는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 등의 이 철제 등의 이 물동량을 대부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고 하죠.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급하게 사와서 급하게 개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뇌물을 뿌리고 이렇게 했던 것도 다른 선박시장이 이 청해진 제주 해군기지용 물동량 시장에 먼저 뛰어들지 못하도록 더 빨리 뛰어들기 위해서 그런 경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돈벌이에 눈먼 기업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은 뻔하다고 할 수 있죠. 온갖 유착과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한 해 동안 직원 안전교육에 쓴 돈이 고작 56만 원에 그쳤던 반면에 뭐 선박의 중간 검사라든지 정기 검사가 있을 때마다 뇌물로 쓴 돈은 200만 원, 300만 원이 늘 넘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이 당시에 뇌물을 받았던 인천 항만청의 과장 박성규는 3,500만 원과 양주 3병을 받고 세월호 허가를 맞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6년 대법원은 이 박성규를 비롯해서 1,000만 원을 받은 팀장 그리고 뇌물을 준 청해진 해운 사장 등등에게 싸그리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황당한 이유였죠. 이런 이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들은 정말 수두룩한데요. 그것은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주해군기지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제주해군기지는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친제국주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드와 함께 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책은 김대중 정부 때 논의하고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하고 이명박 정부 때 공사를 시작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제주도민을 비롯해서 평화운동 세력과 환경운동 세력들이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지연되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시공업체에 300억 원이 넘는 이런 손해를 물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4월 15일에 세월호가 출항을 강행했던 그런 배경이었죠. 세월호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비정상적인 배의 구조, 또 이 화물의 이동 때문에 이 배가 급선했을 때 아주 순식간에 20도 넘게 기울었습니다. 배가 기울자마자 가장 먼저 쏟아져 내린 것이 바로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이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은 400톤이 넘는 무게로 승객 5,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였고요. 바로 이 철근의 이동이 침몰의 어떤 결정적인 시작이자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선박의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구조 방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 자체에 국가의 책임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배의 침몰만큼이나 더 많은 의구심과 충격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국가의 구조 무능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은 당시 세월호 참사 구조 무능의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였죠. 이 희생된 학생들은 선내에 전기가 꺼지고 불이 꺼지고 공기압이 터져서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 세월호 문제에서도 중요한 점인데요. 이 400명이 넘는 승객 중에 압도다수는 당시에 수학여행을 하고 있었던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였습니다. 당연히 이 승객들은 배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선내에서 찍힌 학생들의 영상이라거나 학생들의 문자 메시지 또 생존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배가 기울고 침몰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고 지금 대거 이동한다면 침몰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압도적으로 화물이 침몰의 원인이었고 이미 쏠린 상태였기 때문에 탈출이 아주 급한 상황이었고 승객의 이동은 아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이었죠. 승객이 근데 몰랐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에 책임 있는 자들, 이 선박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에 책임 있는 자들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선원들마저 배가 기울자마자 탈출한 건 아니었어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지속을 하면서 해경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논의를 합니다. 목포 해경도 선원들과 연결이 됐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린 끝에 출동한 이 해경은 123정이라고 하는 고작 이 7,000톤짜리 배 침몰 상황에 100톤짜리 배 한 척, 딱 한 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는 의경 3명을 포함한 한 10명 남짓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헬기도 왔었는데요. 이 소형 헬기만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 해경에 더 시설 좋고 더 큰 배들은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쪽에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데 많이 파견이 되어 있었죠. 세월호는 침몰이 시작된 지로 10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1, 2, 3정이 도착했을 때는 그 100분 중에 45분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죠. 그리고 1, 2, 3정이 딱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52도 정도 기울어 있었는데 1, 2, 3정이 도착한 직후부터 10분에 10도씩 아주 빠르게 배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1, 2, 3정은 도착하고 나서 정확히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30분이 지난 뒤에 1, 2, 3정이 한 일은 일단 연락이 닿는 선원들한테 가서 그들을 꺼내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분 만에 100m 바깥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미 배가 90도 이상 기울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학생들에게 나오라고 외쳐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슴 미어지는 그런 만약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선원이나 경찰들의 어떤 직업의식 결핍이나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이기심, 도덕, 용기 이런 문제로만 접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국가라는 구조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사 전에도 참사 후에도 정부의 우선순위는 대중 안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는 해양 사고는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구조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 해에만 600개에 넘는 규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안전에 투자되는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인명의 구조, 또 순환 구호 명령, 선박 좌초 전복을 대처하던
지방의 해양경찰청의 수색 구조개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 2, 3정 대원들도 이들이 받았던 안전훈련은 선박에 침몰했을 때 구명보를 던져주는 훈련만 해왔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물에 둥둥 떠 있어야 그거 자기가 훈련했던 것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1, 2, 3정이 이 침몰하는 배를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윗선의 어떤 지시들은 전혀 구체적이고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해경 본청과 서해청은 중앙까지 관여하면 통신망에 혼선이 생긴다, 지위에 혼선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아래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아래인 목포선은 선장더러 판단하게 하라, 또는 1, 2, 3정이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빨리 상황을 보고하라, 체증하라, 영상을 보내라, 이런 보고를 명령하는 데에만 아주 열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현장 출동 세력은 배는 이미 빠르게 기울고 있는 상황, 지시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가 어떤 덤터기를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1, 2, 3 정장은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 3정 안에 있던 그 의경 하나는 심지어 이 세월호 침몰하는 모습을 앞에 두고 설거지를 했을 정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는 국가 관료 집단의 아주 총체적인 책임 회피 구조가 작동한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청문회에서 목포 서장은 현장 지휘관과 상황실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챙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박근혜는 참사에 대한 이 첫 보고를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나서기까지 무려 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국민 300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올림머리를 하고 또 공개되지 않은 비밀회의를 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는 훗날 탄핵 위기에 처해 있었던 2017년 1월 1일 아주 새해 벽두부터 당시에 나는 바쁜 사람이다, 또 현장에는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냐, 거기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무책임하면서 권력과 명예, 돈을 누리는 이런 국가의 고위 관료들을 보면 이 국가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하나의 사기 행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이 참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참사 이후에 국가가 벌인 일들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유가족을 모욕하고 운동을 탄압하고 또 감시하고 사찰하고 특히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는 그런 짓들을 벌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기 위한 수작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사 당일의 무책임과 무관심도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이고 일상적인 우선순위와 진정한 그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이 세월호 참사로 대표되는 이 숱한 악행들이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이라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벌써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난 일들인데 제가 사진으로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2015년 4월, 5월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1주기였죠.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어떤 강제력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서울 광장에 모이는 사진이고요. 또 이날 저녁입니다. 같은 날 저녁인데 처음으로 이날 집회 대열이 광화문 광장을 뚫었는데 엄청 그 매서운 물대포를 맞고, 그러면서도 이 집회 대열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결연한 모습을 이날 보여줬습니다. 이런 투쟁들이 결국에는 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으로 발전을 했죠.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집회의 한중간에 바로 보이시는 저 공간이 세월호 광장입니다. 세월호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촛불 투쟁이 벌어졌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이때 집회에 참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세월호 참사가 가장 중요한 집회에 나서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였죠. 결국 이렇게 이 퇴진 촛불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또 세월호를 인양하는 그런 성과들을 거뒀는데, 그것이 정권 교체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등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월호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분은 그 세월호 당시에 생존자였던 김성묵 씨인데요. 이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벌이시다 병원에 실려가실 정도로 단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경빈 어머님 전인숙 씨가 이 농성을 진행을 하셨고, 또 이런 끝에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과 농성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결국 4년 동안 번지르르 했던 세월호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월호에 대한 여러 민간 차원의 조사라든지 어떤 특별조사위원회의 어떤 조사들이 분명히 성과가 있었음에도 발전이 없는 이유는 2014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진 검찰의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원 판결이 여전히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데요. 그런데 이 세월호 문제 해결의 족쇄였던 2014년에 그 적폐 수사, 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 바로 친민주당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9년 말 기준의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이성윤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이성윤이 추미애 사단의 대표 주자로 문재인 정부가 주구장창 외쳤던 그 검찰개혁, 위선적인 검찰개혁에 기수가 됐던 바로 그 이성윤, 지금의 서울지검장 그 이성윤입니다. 이성윤이 전체 합동수사본부를 이끄는 장이었죠. 그리고 또 그 밑에로 보셔도 이 전체 당시 수사팀이 합동수사본부 아래에 이제 5개의 수사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4개를 표에 넣었는데, 이 4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 하에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과 연관이 있거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다 승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를 완전히 다 재수사해서 적폐 수사를 다 뒤집어 엎으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 자기 정부 하에서 이 검찰 특수단을 꾸리고 재조사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가족은 78명의 어떤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 특별수사단의 재조사 결과는 이 78명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기소됐던 해경지휘부 10명조차 올해 2월 법원에서 전원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국 세월호 구조 방기로 처벌된 사람은 1, 2, 3정 정장 단 한 명뿐인 현실에 바로 문재인 정부가 못을 박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러 참사가 반복됐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라는 배가 이 노후 불법 개조 선박으로 세월호 쌍둥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이 배에 침몰 사고도 있었고요. 또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로 이 작은 배에서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각종 화재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등 수많은 화재 사고로 각 사고마다 30명에서 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 김용균으로 상징되는 이 산업재해 문제도 계속 반복됐죠. 그래서 여전히 하루에 6명이 이 산업 현장의 참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이 18년간 이어져 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무려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해 7월에 사참위가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 그간 정부가 발표해 온 수치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하에서 메르스 참사 이후에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과제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1,8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동부구치소 사건도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또 다른 국가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한 또 참사였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참사, 원인을 알고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많은 참사들을 보고 있으면 단지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끔찍한 악행이자 실패인 동시에 민주당 정부도 공유하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위기 시기에 안전이 좀 희생되더라도 기업의 돈벌이가 우선이라는 그러한 지배계급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자본가계급의 주된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그런 성격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들은 심지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데 양상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런 참사에 대처하는 어떤 모습들은 근본적인 어떤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주 극명한데 바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참사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290만 명이 넘었습니다. 기업의 안전규제를 강제하고 대중의 안전이나 공공의료, 방역체계에 투자할 책임과 능력이 국가에게 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는 기업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공황, 참사, 화재, 감염병 이런 사건들, 이런 위기의 순간들에 국가는 언제나 자본가들의 사정부터 걱정을 하죠. 그리고 이런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질서에 쉽게 항의하지 못하도록 그런 억압적인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코로나19 모두 계급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우리가 인류가 이룩한 최선의 체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지만 이런 현실은 그런 가르침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돈보다 생명인 그런 사회를 만드는 투쟁 속에 자리매김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도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자 발제 잘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시청자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요. 전화 발언 전화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참위가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런 활동이 남긴 성과는 전혀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발제자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발언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박혜신이라고 하고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청해진에 오는 화물량을 조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 화물 과적이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는 이미 노후화된 배를 증개축한 거라서 배의 보건성이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수천 명 규모에 달하는 철근을 싣고 고박도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제주 해군기지에서의 차질이 생겼는데 세월호가 이 김대중 때부터 역대 정부들이 계획, 건설한 제주 해군기지를 위해서 철근을 실어 나른 것입니다. 왜 국정원이 세월호를 실소유처럼 관리를 하고 직접 보고를 받는 유일한 선박이었고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과적을 하면서도 운항을 강행을 했는지 꿰어지는 바로 참사의 핵심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떠오르는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려고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한미일 동맹과 같은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해왔는데 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비춰봤을 때 제주도가 바로 동중국, 남중국해 서해, 일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고 바로 제주 해군기지가 이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이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자신의 이 정치, 경제, 군사적 이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싶어 해왔습니다. 바로 정부의 이런 친제국주의적 정책을 위해서 청해진 해운이 철근을 싣고 무고한 304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는 그 건설조차도 강정마을 주민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제주 강정 이 주민들은 제주 해적기지라고 부르고 국정원과 경찰, 해군은 이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탄압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해군기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으면서 탄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을 위해서 안전 뒷전에 두고 무리하게 과적을 한 기업,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정책을 지원하려고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험으로 내몰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든, 즉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질서를 철저히 옹호한 국가가 만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일어난 참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참사를 낳은 배경인 규제 완화와 친제국주의 정책을 더 강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리고 행동해왔던 이 사람들은 참사의 근본 배경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또 그 제주 해군기지 관련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바로 또 다음 발언,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또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정성희 씨가 채팅창에 요양병원과 또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요양병원의 환자와 의료 노동자들이 완전히 버려져서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들도 돈벌이를 위한 제도를 잘 만든다면서 요양병원을 민주당이 치적으로 자랑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참사의 책임이 민주당의 이윤 우선 정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의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이자 자본주의의 이윤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연결돼서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참사 당시에 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때 세월호를 탔던 친구들과 동갑이었는데요. 그래서 4월 16일이 되면 매년 안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를 해왔습니다. 2017년에 3주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참석을 했고 한 번씩 모두 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당선이 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당선되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실질적인 개선은 없고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에 5주기를 앞두고서는 유가족들이 이 권한 없는 특조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특검을 설치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청와대 차관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년이 더 흘렀고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와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잘 새겼기 때문에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다 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자와 세월호 피해자를 모두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눈앞에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랬던 것은 이윤보다 생명이 앞서는 사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윤에 밀려서 죽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는 지금 이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게 되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음이 드러날 것이고, 자본주의 우선순위가 문제임이 드러날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도전할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우선순위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 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2년 차인 지금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노동계급 편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편이고, 문재인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우선순위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애초에 이윤이 지상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또 연이어 들어왔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 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씨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가설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런 주장들은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확증 편향적이다. 김어준이 대표적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요. 그러나 이 세월호 참사는 경쟁적인 이윤 논리와 또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버무려져서 발생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 원인이고, 따라서 이런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 자체에 맞서는 방향이 그 운동의 방향이 돼야 된다. 음모론은 오히려 이런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돼서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발언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국 지명 수배자였고요. 지금은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직장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었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저에게 붙여진 죄는 세월호 교사선언 참가입니다. 소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사실 그 세월호 참사 항의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졌고, 그 때문에 이제 박근혜는 사퇴 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굴욕을 겪어야 했는데, 그보다 몇 년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로 저 같은 말단의 교사들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의 위선이 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인데요. 사실 그 진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던 국정원이라던가 기무사 그 어느 것도 처벌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적폐검사 이성유는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승장구해서 실세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요. 그런데 말단의 교사들은 그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출항했었던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참사 당시에 근무한 학교에서는 그 인천항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렸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사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교사들과 학생들은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사실 저는 배 안에 있는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그 세월호 배에 갇힌 듯한 그런 고통을 겪고 악몽을 꾸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을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겪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애도하고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를 학생들한테 알리면서 계기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국가에 함께 분노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 교사들은 세월호 교과서를 만들고 기업 교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같이 싸웠습니다. 2014년 5월 기억하실 텐데 저는 동료 교사들과 같이 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는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고 그에 앞서서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40여 명의 선생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항의를 하셨는데 정부는 징계에 운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징계감이냐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했고 그때 저도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었죠. 그리고 이후에 2만 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이런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그런 교사 선언을 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세월호 참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그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요. 당시 집회에서 외쳤던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가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와라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얼마 전에 그 선거 결과도 그의 일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제 중학교 조금 3학년 정리를 학생과 해주셔야겠어요. 네. 예, 마무리할게요. 네. 영화를 봤었는데 그 학생에 물어봤어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냐. 당신의 세월을 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항의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당신의 4월 지금 개봉해서 하고 있는데 7주기에 맞춰서 중요한 영화 나왔으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또 의견이 더 있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김성수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국정원이 제주 해군기지에 가야 할 철근을 왜 세월호에 실었나요? 별도의 상선을 이용하면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세월호 같은 부실한 배를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준영 씨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최근 그 수에즈 운하에 대한 또 그 얘기를 관련해서 해주셨는데요. 최근 수에즈 운하에 대형 컨테이너선 에번 기분호가 좌초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비용 절감과 수익성 압력 때문에 2007년만 해도 8,000개를 운반하던 컨테이너선들이 요즘은 25,000개씩 운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에버 기분호도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다고 하고요.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배의 길이를 계속 늘릴 수 없어서 점점 더 폭을 넓히고 화물을 높이 쌓아 올리게 됐는데 이것이 에버 기분호 좌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세월호는 화물뿐 아니라 사람도 많이 실었죠. 이런 참사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발제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질문과 또 의견들 또 많이 들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동안에 몇 가지 관련해서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책인데요. 발제자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라는 책이고요. 김승주 기자가 직접 쓰고 엮은 책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14년에 처음 김승주 기자가 공저한 소책자를 그 이후에 중요한 국면마다 개정과 또 증보 작업을 거쳐서 2018년에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과 또 세월호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 치열한 고민들이 담겨 있고요. 이 참사 7년을 기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대형 아까 그 발제자도 얘기했던 여러 대형 사고와 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또 몇 가지 또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질문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혜 씨가 질문을 해 주셨고요.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걸었지만 사실상 배신당한 세월호 운동의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2019년에 4.16년대 지도부와 2019년 4.16년대 지도부와 좀 더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측과의 갈등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라고 하는 질문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GJ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도 영국의 또 사례를 세월호 참사와 또 비슷한 영국의 사례를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2017년 영국의 그렌펠 타워 화재도 세월호 참사와 비슷했습니다. 노동자 가정의 비극, 이윤을 위해서 쓰인 싸구려 가연성 외장재, 작동하지 않은 구조와 지원책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한 평범한 사람들. 당시에 찰리 킴버가 소셜리스트 워커 기사에서 그렌펠 타워 참사에 대한 최상의 복수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썼는데 세월호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또 의견과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종킴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도 짧게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세월호 선박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비행기와 달리 선박 중에서는 인천과 제주 노선은 청해진 해운 독점 사업이라는 거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질문 올려주셨고요.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시청자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겠고요.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또 지금 질문과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발제자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더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 좀 들어올까요? 네. 네, 정말 활발한 토론이 많은 분들이 여전히 7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7년 동안 계속 관심이 많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사참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또 세월호 운동 내에 그런 문재인 정부에 더 싸워야 한다고 외쳤던 그런 갈등 문제라든지 또 음모론에 대한 또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건 좀 제가 나중에 모아서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주장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언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책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한때 새누리당에서 그 김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 선거 나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게 제대로 드러나면 정권에 파국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리고 한때 그 네이버였는지 다음이었는지 세월호 관련한 이 빅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철근 문제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 운동 내에서 그 중요한 것만큼 투쟁의 어떤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태도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언해주신 분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는 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또 국정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헤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국정원 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정부가 만들어서 이런 거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발표를 했냐면, 사찰설, 특수관계설, 그러니까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이죠. 그리고 철근에 대한 관여설, 모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정원에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도 정권이 4년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공개하겠다고 지금 약속만 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그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일부 기구,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기구에 대한 어떤 보호뿐만 아니라 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원죄가 제가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정부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그 또래이셨던 동지 얘기도 인상 깊었고, 또 그 교사 동지는 당신의 4월이라는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에 또 5명의 출연자 중에 또 한 분이신데, 영화 아주 강추 또 저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왜 세월호를 이용했는지, 근데 이게 국정원이 아주 확실하게 이용했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이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업 자체에 국정원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그 사업을 위한 배였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주 긴밀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왜 부실한 배를 썼을까라는 거는 화물만 옮기면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고라는 게, 특히 이런 대형 사고는 매년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계산기를 굴려서 그 손해만 안 나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고려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부실한 배를 선택한 거는 청해진 의원이 자신의 어떤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버기브노 사건이라든지 그랜펠 이런 사례도 아주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참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는 그 2기 특조위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과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에 공약으로 청와대 직속의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나 당선한 뒤에 아주 이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특조위를 또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조위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였는데, 이 사참위를 위한 그 특별법이 엄청 후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기특조위랑 똑같은 권한을 가진, 사실 그 일기특조위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세월호 운동이 싸웠던 대상인데, 그런 누더기 특조위라는 것은 그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참위가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거죠.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참위가 그러면 일기특조위랑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아무 성과도 못 내면 박근혜 때처럼 싸워야 정상인데, 그게 당연한데 그런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하나의 변명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한 분이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청와대 청원 서명 운동이 단숨에 20만 명이 넘는 그런 서명을 받았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회피하는 논리가 사회적 참사 조사위가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그 2020년 4월에 총선 이때 민주당이 공용 여당이 됐죠. 이 이후에 이 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 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결국 통과된 법은 민주당이 압도다수 여당인 상황에서도 이 권한이 다 빠진 채로 사참위의 기한만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권한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사참위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 말대로 세월호만 한 게 아니라 가습기도 조사를 했는데 가습기 조사를 이제 제외하는 그런 내용까지, 즉 계약의 내용까지 포함된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조사위원회가 정부에게 항의했느냐, 민주당에게 항의했느냐,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기한이 연장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참위도 민주당 정부와의 어떤 협조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는 어떤 기조가 강했고 어느 정도 용해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시사적으로 보여준 게 이 세월호 유가족 중에 박종대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세월호 기록연구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사참위가 사참위 자료를 무단으로 봤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단지 사참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넓게 보면 세월호 운동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걸 반영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월호 운동 안에 유가족분들도 계신데 더 중요하게는 이 운동을 이끄는 그 4.16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죠. 그 4.16연대의 어떤 가장 주도성 있는 조직들이 이 민주당과의 어떤 협조를 매우 중시하는 NGO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된 게 거의 없는데도 어떤 진정한 도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저는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저는 그 문제는 아까 숱하게 제가 거론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다른 참사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어떤 문재인 정부의 그런 반노동, 친기업 정책들과 세월호 참사를 연결하는 것에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연결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외력 충돌설에 대한 조사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면 물론 그런 의혹 제기하고 조사하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세월호 운동을 다른 어떤 문제들과 연결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력 충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음모에 의해서 세월호에만 한정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한 이 운동이 발전하는 데 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문제는 더 큰 투쟁의 맥락들과 만나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정한 어떤 도전들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사실상 위협을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우파가 다시 돌아온다. 세월호 참사 일으킨 게 누구냐 우파지 않냐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이 진보 쪽을 붙잡아 두려고 해왔는데 사실 우파가 부상하게 만든 게 지금 정작 누굽니까?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우파를 지금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청년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아주 절절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이 미래한국당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완전 참패를 했었는데 그때 왜 참패했는가? 바로 이 세월호의 책임자들인 황교안 그다음에 뭐 악질 막말로 유명한 차명진, 김진태, 민경욱, 조원진,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막말들 때문에 앞서 얘기한 모든 이 인물들이 다 줄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 재보선의 이 우파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 때는 약간 좀 밀려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세월호 막말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반면에 이번 민주당의 이 후보들은 어땠는가. 세월호 문제로 보자면
박영선은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투쟁이 있을 때 집회 무대까지 와가지고 요거를 포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부산 후보였던 김영춘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해수부 장관을 했는데 당시에 이 인양 이후에 발견됐던 유골을 은폐했던 그런 그 문제로 지탄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LH 부패 문제가 이슈인 상황에서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변호사 이런 식으로 그 불렸던 박주민 변호사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이런 법안 후퇴하는데 그 관여했던 그런 국회의원이 이번에 또 월세를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여야가 별 차이가 없는데 정말 너무 분하다, 심판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 대중들에게 많았던 거죠. 전 이런 게 좀 보여주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주적들이 되살아나는 것에 반대하는 동시에 바로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체와 그들의 배신에도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세월호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무리를 하자면 그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최상의 복수는 사회주의다,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말 끔찍한 체제에 살고 있는데 정말 최상의 복수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할 때 그런 기억의 방식은 바로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정한 본질들, 즉 어떤 기업의 이윤몰이, 국가와의 부패한 유착,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부 이런 것들, 즉 체제에 맞서는 투쟁으로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리 발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힘있고 명확하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